7장 우리 몸이 만드는 천연 마약들.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우리는 별 즐거움을 느끼지 못할 게 거의 확실한 모임에 얼마나 자주 가곤 하는가. 보나마나 지루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 술만 마셔야 될 것이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과 그다지 친한 사이도 아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 모임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 간다. 무엇 때문에 그곳에 가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도 명확히 설명할 수 없다. 어쩌면 무언가 흥미로운 것을 놓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리라. 그러나 역시 언제나 그렇듯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는 의미 없는 잡담을 늘어놓으며 고통스러운 몇 시간을 가까스로 흘려보낸다. 다시는 이런 식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노라 마음속으로 다짐하면서, 그러나 이 다짐은 언제나 그 다음 모임에 초대를 받을 때까지만 유효할 뿐이다. 흡연가 역시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안다. 담배의 한 개비는 황홀할 수 있다. 연기는 따스하게 코를 통과하여 마치 수천 개의 섬세한 깃털이 부드럽게 애무하듯이 목구멍을 간지린다. 담배 연기는 목구멍을 타고 가슴속 깊이 스며들면서 기분 좋게 짜릿한 느낌을 전달한다. 조금은 아리이지만 부드러운 향기. 그러나 하루에 반갑 또는 한 갑의 담배를 핀다면 담배의 맛을 정확히 묘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오존과 갈색의 연초, 그리고 이른 저녁의 어눌함이 묘하게 섞여 혀끝을 자극한다. 미국의 작가 제이 맥키너나는 흡연에 대해 이렇게 묘사한다. 이런 순간 줄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담배에 종속된 자신의 처지와 담배를 끊지 못하는 자신의 나약함을 증오하기 시작한다. 그는 담배를 혐오한다. 그러면서도 담배를 원한다. 너무나 원하기에 담배가 다 떨어지면 쏟아지는 폭우를 뚫고 자동 판매기를 향해 달려간다. 우리는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사이에서 구별하는데 익숙하지 않다. 이들은 너무나 자주 얽혀있기 때문이다. 음식점에서 당신은 입맛에 맞지 않은 음식은 결코 주문하지 않을 것이다.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이 두 느낌을 혼동하는 것은 불행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권태로운 모임의 참석자나 줄담배를 피우는 흡연가의 예가 보여주듯이 말이다. 최악의 경우 이러한 오류는 중독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즉, 우리는 원하지 않은 것을 좋아할 수 있다. 7가지 음식이 차례로 나오는 정식 메뉴를 먹고 난 후 당신은 포만감을 느끼지만 디저트는 여전히 맛있어 보일 것이다. 그렇지만 당신은 더 이상 디저트를 먹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경우 좋은 느낌은 2가지 방식으로 생겨난다. 무엇을 원할 경우 또는 마음에 드는 무엇을 얻었을 경우.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다가올 것에 대한 기쁨과 향유. 뇌는 이 두 마음의 움직임을 각각의 방식으로 만들어낸다. 하버드 대학의 신경학자 한스 브라이터는 심지어 그 두 느낌이 발생할 때 뇌의 서로 다른 영역이 활동적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가올 것에 대한 기쁨의 경우 전뇌에 있는 중심부가 상당히 활동적이 된다. 이 중심부는 머릿속의 피사의 탑처럼 그렇게 비스듬히 걸려있기 때문에 기울어진 핵이라고 불린다. 이것은 쾌락의 물질인 도파민의 조절을 받으며 본질적으로 우리가 좋은 경험을 기억하는 일에 기여한다. 반대로 우리가 향락을 누릴 때는 의식적인 감각적 인지를 책임지고 있는 되뇌 일부가 활동적이 된다. 그리고 이때 봉사하는 호르몬은 도파민이 아니라 아편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신체 고유의 중독성 화학 물질인 오피오이드이다. 도취를 전하는 호르몬들. 따라서 모든 향락은 도취다. 어느 겨울 아침 뜨거운 샤워를 즐기든 마사지나 훌륭한 음식 또는 섹스의 기쁨을 느끼든 이 모든 즐거운 느낌에는 동일한 기제가 작동하고 있으며 뇌에 있는 동일한 회로가 그것을 책임지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쁨에는 동일한 화학물질, 즉 오피오이드가 관여하고 있다. 따라서 그 근본에 있는 모든 향락은 동일하다. 말하자면 마사지가 주는 쾌적한 느낌을 뜨거운 여름날 마시는 시원한 맥주 한 잔의 상쾌함과 구별짓는 것은 뇌 속에 있는 기본 멜로디가 아니라 음들을 창조해내는 악기인 것이다. 한 번은 피부의 감각 세포가 피부에 와닿는 스침을 예민하게 포착해내는가 하면 또 다른 한 번은 혀와 입이 감각에 반응한다. 그러나 일단 감각적 자극이 뇌에 도달하기만 하면 두 경우 모두 동일한 향락의 느낌이 발생하게 된다. 다음과 같이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할 때 프랑스의 시인 모들레르는 어쩌면 이러한 연관성을 어렴풋이나마 감지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언제나 취해 있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유일한 질문이다. 그대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그대들의 절망에 곤두박질치게 만드는 저 끔찍한 시간의 무게를 더 이상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그대들은 끊임없이 도취의 상태에 빠져들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으로? 포도주나 시 또는 선한 행동 등 그대들이 원하는 그 무엇으로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대들이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향락의 도치가 시간의 흐름을 깨트린다는 보들레르의 이러한 생각은 그렇게 터무니없는 생각이 아니다. 오피오이드는 화학적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시간의 체험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오르가즘은 시계를 멈추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은가? 그러나 무엇보다도 보들레르는 모든 도취의 약물이 동일한 효과를 낸다는 것, 그리고 도취를 얻기 위해서는 인공적인 약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선한 도취와 악한 도취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 생각을 슬쩍 암시만 하고 있을 뿐인 그의 시집 악의 꽃이 1857년 파리에서 발표되었을 때 그것은 엄청난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위에서 인용한 그대들이여 자신을 취하게 만들어라는 시가 담겨있는 산문 시집은 보들레르가 사망한 후에나 발견될 수 있었다. 그로부터 100년도 훨씬 더 지난 후 신경학자들은 보들레르의 용기 있는 주장을 생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학설을 발표했을 때 사람들이 보인 반응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1973년 세 그룹의 학자들은 서로 상대방의 연구 과정에 대해 아는 바 없이 우리 뇌 속에 있는 뉴런들이 모르핀이나 헤로인과 같은 화학적 아편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체, 즉 접속 장소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진화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장치를 우리 몸에 마련해 둔 것일까? 물론 양귀비 추출물이 주는 향락에 자신을 내맡기라고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열띤 탐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연구자들은 뇌가 모르핀과 유사한 그리고 비밀에 쌓인 수용체들에 정확히 들어맞는 물질들을 생산해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신체 고유의 아편물들이 발견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유기체 스스로가 생산해내는 약물들이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엔도르핀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안을 뜻하는 그리스어의 접두사 엔도와 모르핀을 합성해서 만들어낸 이름이었다. 곧이어 또 다른 유사한 물질이 발견되었는데 엔켈팔린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이노르핀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엔도르핀과는 정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화학 물질이다. 엔도르핀과 엔켈팔린이 좋은 감정을 생산해낸다면 다이노르핀은 혐오의 감정을 생산해낸다. 오늘날 이 세 물질은 모두 오피오이드라는 개념으로 묶여 있다. 오피오이드는 소위 뉴로펩티드, 즉 신경아미노산 결합물로서 쾌락물질인 도파민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분자이다. 이러한 중독성 약물이 인간의 뇌에서 발견된 이후 학자들이 향락 전달체들을 다른 동물에게서도 발견하기까지는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오피오이드는 개나 설치류 그리고 곤충들의 뇌에서도 흐른다. 지렁이같이 단순한 뇌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생물체에서도 그것들이 발견되었다. 자연 전체가 행복의 추구에 휩싸여 있다는 말인가.
우리 몸 안에 있는 천연 마약이 없다면 엔도르핀이나 엔켈팔린 없는 세상은 끔찍한 잿빛일 것이다. 특정 약품을 통해 이 전달제의 효과가 잠시 중단되어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 끔찍한 세상을 살펴볼 수 있다. 나록소는 마약 중독자들을 헤로인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사용되는 약이다. 마약에 중독된 적이 있던 사람이 이 약을 복용하게 되면 더 이상 어떤 음식도 어떤 웃음도 그를 즐겁게 만들 수 없다. 자신을 둘러싼 세상에서 그가 보는 것은 단지 로봇으로 가득 찬 영혼 없는 기계들 뿐이다. 이 세상에서 인간들은 그저 특정 기능을 수행할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섹스에 대한 관심도 그에게선 사라진다. 오르가즘에 도달했을 때 여전히 심장이 뛰는 등 모든 정상적인 신체 반응이 나타나는데도 말이다. 오피오이드가 없는 인간들에도 충분히 짝짓기를 할 수 있는 게 분명하다. 다만 그 짝짓기에는 어떤 느낌도 동반되지 않는 것이다. 엔도르핀의 적수인 다이노르핀이 무대를 장악하게 될 경우 사정은 더욱 나빠진다. 다이노르핀의 지배하에 등장하는 느낌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지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 다이노르핀과 유사한 화학물질을 투여했을 경우 실험 참가자들은 온몸이 오싹오싹 떨리는 추위와 광적인 생각 그리고 자기 통제력의 상실과 허약함에 사로잡힌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에게 이 경험은 차라리 창문 아래로 뛰어내리고 싶을 만큼 처절한 것이었다. 연구자들은 쥐를 실험하면서 비슷한 상황을 유발시킬 수 있었다. 그들이 오피오이드의 조절을 받는 간뇌 중심 부분을 제거하였을 때 쥐들은 모든 것에 혐오감을 나타냈다. 심지어 수술 전이라면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덤벼들었을 맛있는 음식 앞에서도 쥐들은 구토를 느꼈다. 사람들이 쥐들의 입에 단 것을 넣어주자 쥐들은 그것을 토해냈다. 학자들이 쥐들에게 영양주사를 놓지 않았다면 아마 굶어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엔도르핀과 엔켈팔린이 머릿속에서 제대로 순환할 경우 우리가 느끼게 되는 삶의 기쁨은 얼마나 대단한가. 갑자기 우리는 평범한 음식에서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훌륭한 요리를 발견하게 된다. 이제 식욕은 상승하고 이 식욕은 배가 부를 때조차 가라앉지 않는다. 음식에서 얻는 기쁨이 클 경우 비만의 위험이 따르게 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모든 것이 상냥하고 밝게 비춘다. 할 수만 있다면 세상 전부를 껴안으련만 생전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얼굴을 빛낸다. 단지 우리의 기분이 좋기 때문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호감이 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이 터질 듯한 행복을 기꺼이 나누어 주련만. 엔도르핀과 엔켈팔린의 영향 하에서 슬픈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헬레나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트로이 전쟁이 끝날 때 헬레나는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 때문에 슬픔에 잠겨있는 친지들을 위로하기 위해 도취에 빠지게 하는 음료를 만든다. 오디세우스의 긴 여행을 묘사하는 사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마시는 포도주에 탄식과 고통 그리고 모든 참혹한 기억에 맞설 수 있는 물질을 타 넣었다. 포도주에 잘 섞여들게 휘저은 다음 사람들은 이것을 목젖 아래로 흘러내리게 한다. 그러면 그날 그들의 뺨 위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는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잃었을지라도. 오늘날 신경약품학에서는 이 혼합물에 아편이 섞여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19세기까지만 해도 아편으로 공포와 우울증을 치료하는 것이 최고의 의학적 행위로 여겨졌다. 19세기 미국에서 출간된 한 의학 교본은 영혼의 고통을 치유하는 데 있어 이것과 견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편이야말로 좌절감이나 또 다른 종류의 정신적 고통을 약화시켜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보인다라고 쓰고 있다. 오늘날은 누구도 슬픔을 아편으로 달래라고 충고하지 않을 것이다. 아편의 중독성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뇌는 그 효과 면에서 아편을 훨씬 능가하는 물질인 베타 엔도르핀을 아주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만들어낸다. 간 뇌에 있는 가는 선인 뇌하수체가 바로 이 뛰어난 효과를 지닌 물질이 만들어지는 곳이다. 우리는 베타 엔도르핀의 효과를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아무런 걱정 없이 체험할 수 있으니
때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정도이다. 혀끝에 와닿는 맛, 향락의 기원. 정말 대단하지요. 인간의 행복과 구운 칠면조 고기는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는지요. 그리고 맞을 때마다 마르코 브른 포도주를 한 잔씩 마실 수만 있다면 그까지 몇쯤이야 얼마든지 견딜 수 있지요. 독일의 작가 테오도르 폰타네는 테오도르 슈토름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쓰고 있다. 라닌가우의 저 유명한 에르바허 마르코브른 포도주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라면 지나친 불행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폰타네는 화가 날 때마다 술을 마셔대는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독일산 포도주의 알코올 농도 또한 그다지 높지 않다. 그러나 폰타네가 말하는 포도주의 저 효과에는 뭔가 다른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 혀끝을 간지르는 구운 칠면조 고기와 포도주는 베타 엔도르핀을 방출시킨다. 그리고 이 베타 엔도르핀은 슬픔을 다 날려보낸다. 그러나 좋은 느낌이 단지 오피오이드 때문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몸 전체가 향락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 음식을 먹을 때 생기는 기쁨만큼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도 없을 것이다.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은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무엇을 먹는 행위는 또한 원초적인 행락 중 하나이기도 하다. 먹는 행위는 너무나 근본적인 향락이기 때문에 감각적 쾌락을 연구할 때 가장 좋은 예가 되며 실제로 가장 많이 연구되기도 했다. 맛의 감각을 위해 작동하는 기계, 즉 입과 혀를 보면 인간이 얼마나 행복을 얻기 위해 만들어졌는지, 즐긴다는 것이 얼마나 유용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된다. 많은 종교는 인간의 몸을 신이 거주하는 성전으로 여긴다. 만일 사실이 그러하다면 입은 그 성전의 입구가 될 것이다. 입에는 0.02mm 정도 되는 높이와 높이의 미뢰가 약 3,000개쯤 있다. 대부분 혀 위에 돋아있는 이 작은 돌기들은 모두 상이한 맛들의 반응을 보이는 약 50개의 감각 세포를 품고 있다. 맛의 감지기야말로 어떤 사람에게는 맛있는 시금치가 다른 사람에게는 맛없게 느껴지는 이유를 만들어낸다. 사람들 중 4분의 1은 맛에 지독히 예민하다. 이들은 쓴맛과 단맛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렬하게 인지한다. 어떤 유전자로 구성되었기에 이들이 시금치를 못 견뎌 하는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 최근에 두 그룹의 학자들이 단맛의 느낌에 책임이 있는 유전자를 밝혀냈다. 두 개의 줄로 엮여진 총 10만 개의 신경선들이 맛에 대한 정보를 입에서 뇌로 전달한다. 거기에 따뜻한 맛과 찬맛을 전달하는 감지기들이 가담하고 또 음식의 느낌이 어떤지, 부드러운지, 나달처럼 오돌토돌한지, 축축한지, 건조한지를 뇌에 보고하는 다른 감지기들도 참여한다. 솜사탕은 캐러멜 사탕과 다른 맛을 낸다. 둘 다 모두 설탕으로 만들어졌는데도 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타는 듯한 맛을 기록하는 감지기가 있다. 이 감지기 덕분에 우리는 고추의 매운맛의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이렇듯 무엇이든 조금만 깨물어도 혀가 조금만 움직여도 전자신호로 가득 찬 불꽃놀이가 펼쳐진다. 그러나 이러한 불꽃놀이에서 향락이 생기는 것은 뇌에 이르러 비로소 가능해진다. 이 책의 앞장들에서 설명했듯이 자연은 우리가 유익한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좋은 느낌을 만들어냈다. 훌륭한 맛에 대한 기쁨 역시 에너지 관리의 조정에 기여한다. 심리 생물학자들은 쥐 실험을 통해 이것을 증명했다. 그들은 쥐 위에 탐침을 삽입한 후 그것을 통해 영양액을 투입했다. 그들은 쥐의 위에 충분히 많은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쥐들의 몸무게는 몇 주가 지나자 3분의 1로 줄었다. 이렇게 볼 때 먹는 것에 대한 쾌락은 전혀 사치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장자크 루소가 관찰했듯이 수천 가지 일들이 촉각과 청각 그리고 시각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미각에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거의 하나도 없는 이유는 또 있다.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먹는 동물인 인간은 어떤 특정한 음식에 맞춰 프로그래밍 되어 있지 않다. 소들이 풀들만 먹게 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언제나 처음 보는 낯선 음식물을 맛보면서 미각의 도움을 받아 판단을 내려야 한다.
즐거움이나 구토의 반응을 통해 우리는 말하자면 우리가 섭취한 것이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각이 언제나 우리를 올바른 결정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다. 이미 많은 미식가들을 희생시킨 달걀파리 버섯과 복어는 가장 악명 높은 반대의 예가 될 것이다. 오랫동안 인간은 4개의 미각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 신경학자들이 밝혀냈듯이 인간의 미각은 5개의 방향으로 발달했다. 즉, 단맛, 신맛, 짠맛, 쓴맛,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기 맛이 바로 그것이다. 일본 사람들은 이 5번째 맛을 우마미라고 부른다. 이 맛은 글루타민산과 같은 특정 아미노산에 의해 발생한다. 그리고 아미노산은 육식뿐만 아니라 토마토 같은 다양한 채소나 버섯, 그리고 치즈 등에도 들어있다. 우리는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을 밋밋하다고 느끼는데 그것은 소금 없이는 우리의 몸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몸은 또한 단백질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쓴맛과 신맛의 경우 우리는 어느 정도 절제된 태도를 보이는데 그것은 몸이 보내는 일종의 경고 같은 것이다. 독의 대부분은 쓰고 신 과일들의 대부분은 설익은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 대신 우리는 단 것이라면 무조건 환영한다. 설탕은 에너지 그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몸무게를 줄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딜레마가 놓여 있다. 진화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았다. 진화는 오히려 사정이 좋지 않을 때를 대비해 가능한 많은 효용 가치를 지닌 음식물을 섭취하도록 피조물들을 창조했다. 케이크나 아이스크림을 찾는 욕구는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 자동 입력된 사항이다. 따뜻한 손길. 뇌는 오피오이드의 도움을 받아 음식물을 판단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되면 뇌는 엔도르핀을 방출한다. 반대로 나쁜 경험을 하게 될 경우 다이노르핀이 신호를 보낸다. 이렇듯 진화는 자신의 피조물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도록, 그것도 기꺼이 하도록 만든다. 포유동물들의 부모들은 새끼들을 돌봐야만 한다. 그런데 포유동물의 어미들은 오피오이드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새끼를 돌보는 이 과제를 환희에 차서 수행한다. 엔도르핀과 엔켈팔린은 의무를 달콤한 것으로 만든다. 보상과 쾌락은 언제나 강제나 처벌에 대한 공포보다 더 나은 동기를 마련한다. 그래서 종의 유지에 가장 필연적인 것들이 가장 유쾌한 것들이 된다. 섹스가 그 좋은 예다. 오르가즘을 느낄 때 뇌에서는 오피오이드가 방출된다. 자연은 우리의 유전적 특성이 계속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부드럽게 쓰다듬을 때 우리 기분은 고조된다. 인간뿐 아니라 원숭이나 고양이, 그리고 모르모트 역시 누군가가 쓰다듬어주면 차분해진다. 새들조차 누군가의 손길이 닿으면 뇌에서 오피오이드가 방출된다. 흥미롭게도 신체를 접촉할 때 과잉 공급되는 오피오이드는 쾌락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기보다는 공포심을 누그러뜨리는데 더 기여하는 게 분명하다. 그래서 특정 집단의 개별 구성원들이 버림을 받았다고 느끼거나 불안을 느낄 때 이 오피오이드는 그들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낑낑거리던 새끼 짐승들을 쓰다듬어 주면 곧 조용해진다. 그러나 외부에서 아편제가 투여될 때 신체 접촉에 대한 그들의 욕구는 줄어든다. 만족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만큼 격려의 말이 필요하지 않다. 역으로 우리가 고독하다고 느낄 때 또는 상심에 잠겨 있을 때 한 번의 손길은 기적과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몸에 좋은 것이 기분도 좋게 만든다. 향락이라는 유기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받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갈증을 느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다.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의 말이다. 갈증이 날 때 마시는 첫 목의 물이야말로 가장 맛있는 것이다. 그리고 엄청난 고생 끝에 산 위에 있는 오두막에 도달해서 먹는 식사는 그것이 지극히 평범한 음식에 지나지 않더라도 커다란 기쁨을 선사한다.
삶에 가장 필요한 무엇인가가 결핍되었을 경우 몸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확실히 알게 한다. 굶주리게 되면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와 음식물 섭취 간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 그러면 좋지 않은 느낌을 발생시키는 오피오이드인 다이노르핀이 방출된다. 우리가 굶주림을 쾌적하지 않게 느끼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그에 맞서 뭔가 조치를 취하려는 충동이 일어난다. 즉, 우리는 불안해지고 자극에 민감해지며 결핍을 해소시킬 무언가를 찾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워 주위를 살핀다. 자, 목표물을 발견한다. 구운 닭고기 한 조각이 있지 않은가? 뇌는 즉각 베타 엔도르핀을 내보낸다. 그러면 베타 엔도르핀은 희망하던 음식물을 가져다줄 쾌감에 미리부터 기쁨을 느끼게 해주고 우리 눈앞에 있는 이것이 유기체에 유익할 것임을 알려준다. 동시에 베타 엔도르핀은 뇌가 눈 깜짝할 사이에 욕망의 분자인 도파민도 방출하게끔 만든다. 좋아하는 것과 원하는 것의 회로는 이렇듯 밀접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도파민의 영향으로 우리는 낙천적이 되고 좀 더 정신을 차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된다. 향기로운 고기 냄새가 코 안으로 스며들고 우리는 닭고기를 베어 문다. 맛있군. 뇌는 더 많은 엔도르핀을 방출하고 유기체가 원하는 것이 드디어 섭취되었다는 것을 알린다. 그리고 평정의 상태로 되돌아간다. 이제 기분 좋은 배부름만이 남은 것이다. 우리는 긴장을 보고 생각한다. 인생은 아름답다고. 이렇게 향락은 우리의 몸이 물리적 평형 상태로 되돌아갈 때 그 동반자가 된다. 몸에 좋은 것이 실제로 기분도 좋게 만든다. 그러나 유기체가 따르는 이 쾌락주의적 원칙에는 어두운 이면도 있다. 즉, 향락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향락은 사라져버린다. 향락은 우리가 형편이 나쁜 상태에서 좀 더 나은 상태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이다. 따라서 좋은 느낌은 상황의 문제이고 올바른 시점 선택의 문제다. 모든 것은 다 시간의 문제다. 날씨가 뜨거우면 당신은 서늘한 그늘을 찾게 될 것이고 몸이 얼 정도로 추우면 당신은 장작이 타오르고 있는 벽난로나 털이 복슬복슬한 담요를 찾게 될 것이다. 즉, 우리의 기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온도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몸을 둘러싸고 있는 정황인 것이다. 후텁지근한 여름날 상쾌함을 가져다 주던 찬물 샤워는 겨울날 스키장에서 돌아온 언 몸에는 가당치 않은 일일 뿐이다. 모든 할리우드 감독은 이 사실을 알고 있다. 등장인물들이 모두 서로에게 친절한 영화는 살인사건만이 연달아 일어날 뿐인 영화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루하게 만든다. 좋은 줄거리는 청룡열차를 탄 것처럼 감정의 급경사들을 관객이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영화가 시작한 지 30분 내에 우리는 주인공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주인공의 아름다운 삶을 음미하고 마음속에서 그에 대한 호의를 제대로 막 느끼자마자 주인공은 최대의 위험에 빠지게 된다. 끔찍한 사건이 터지고 우리는 주인공에게 연민을 갖게 된다. 그런 다음 주인공을 둘러싼 모든 일이 다 잘 해결될 때 우리의 기쁨은 최고조에 달한다. 고대의 작가들은 공포가 사라지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이 순간을 카타르시스라고 불렀다. 이미 고대인들도 향락은 그 적대적 힘에 의해 지탱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고통과 쾌감의 만남. 통증이 완화될 때 우리는 쾌적한 느낌을 얻게 된다. 고통과 향락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인간이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한 일이다. 그러나 이 둘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지난 20년 동안 이루어진 신경약물학의 연구에서 비로소 밝혀졌다. 신경약물학은 통증을 느끼는 일이 뇌에서 일어난다는 것과 뇌가 통증을 약화시키는 기능도 갖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손가락에 베이면 상처의 반응을 줄이는 통증 감지기가 척수에 있는 특별한 섬유줄을 통해 뇌로 신호를 보낸다. 그러면 간뇌의 중심부인 시상에서 이 정보가 처리되고 우리는 통증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만일 필요하다면 시상 옆에 있는 시상하부가 오피오이드의 방출을 명령한다. 엔케팔린이든 엔도르핀이든 아니면 해악한 다이노르핀이든 간에
이 모든 오피오이드는 통증에 맞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척수에서 더 이상의 신호가 오지 않도록 막아버린다. 신체 내에서 방출되는 아편제와 유사한 모르핀이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내는 통증 완화제인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조깅하는 사람들의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는 관용적 표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영어로 이 최고의 기분을 러너스 하이라고 한다. 몸이 지치기 시작할 때 뇌는 엔도르핀과 엔켈팔린을 방출하여 유기체가 몸의 고단함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달릴 수 있게 도와준다. 도시감은 지친 느낌을 잊게 만들고 더욱더 힘을 모아 달리게 만든다. 자연이 왜 이런 기제를 만들어 놓았는지는 알아맞히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공격을 받아 상처를 입은 동물이 있다고 하자. 평소 같으면 본능은 몸을 편히 눕히고 힘을 아끼라고 명령할 것이다. 그러나 오피오이드가 통증을 차단시키면 그 동물은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다. 맹수의 공격만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스트레스 역시 머릿속에서 오피오이드가 선회하게 만든다. 이미 한계 용량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일감을 찾는 많은 일 중독자들이 노리는 효과도 아마 이것일 수 있다. 그렇다. 스트레스 역시 즐길 수 있다. 진화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꽤나 오래된 기제다. 베를린의 신경학자 란돌프 멘첼은 스트레스 하에서 고통이 차단되는 현상을 벌에게서도 관찰할 수 있었다. 여성들만이 출산의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것도 몸에서 방출되는 아편 덕분이다. 막 분만을 끝낸 산모들의 얼굴에 떠오르는 저 느슨한 행복감은 오피오이드의 효과인 것이다. 한의사들은 침을 넣어 통증을 멈추게 한다. 그것은 침 끝이 과도한 양의 오피오이드를 방출시키도록 자극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한다. 그러나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아직 학자들도 분명히 말할 수 없다. 아마도 바늘로 찌를 때의 그 작은 고통으로 훨씬 더 큰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돕는 것 같다. 심지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고추를 즐겨 먹는 것은 입에서 불이 나는 것처럼 매운맛이 뒤따르는 오피오이드, 도취감을 즐기기 위해서라는 추측도 해본다. 증명된 바는 없지만 말이다. 그러나 고통과 쾌락이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곳은 바로 섹슈얼리티다. 마초히즘적 성행위를 즐기는 사람들은 통증을 즐기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엔도르핀과 그로 인해 고조되는 쾌락에 탐닉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이 물질 덕분에 뇌 속에 있는 또한 도파민이 방출된다는 사실이 여기에 첨가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이런 방식으로 고통의 향락은 욕망을 더욱더 부채질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창의적인 심리학자들조차 아직까지는 사도마조히즘 성행위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 쾌감이 끝난 후에 고양이는 쥐를 잡기 전에 쥐와 게임을 벌린다. 식욕은 음식 그 자체보다 더 많은 쾌락을 줄 수 있다. 사랑에 있어서도 가장 큰 자극은 숨바꼭질에, 사소한 말다툼에, 우회로에, 그리고 망설임에 있다. 가능한 최단 시간의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하는 연인은 좋은 연인이 못 된다. 피에르 쇼테르로드 라클로의 소설 위험한 관계에 나오는 바람둥이 발몽은 나는 그 선한 여자를 그렇게 값싸게 얻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너무 빨리 얻었을 경우 에로틱한 투쟁의 긴 쾌락이 사라질 것을 염려한 것이다. 욕망하고 즐기는 것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이 두 자극은 또한 서로 적대적이다. 이 두 자극의 관계는 시소놀이를 하는 두 아이의 모습과 흡사하다. 이번에 한 아이가 높이 올라가면 그 다음번에는 상대방 아이가 높이 올라간다. 욕망하는 사람은 아직 완전히 즐기지 못한다. 그리고 즐기는 사람은 결국 원하는 것을 얻는 그 순간 욕망이 사라지는 것을 목도해야 한다. 욕망에는 애써 추구하는 동력이 내재하는 반면 향락은 그것 자체로 충분하다. 맛있는 음식, 사랑, 단순히 태양을 즐기는 사람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 즐기고 있는 이 순간 그는 일상이 가져다주는 사소한 투쟁거리에는 관심이 없다. 극단적인 경우 쾌락은 완전한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할 수 있다. 과도한 양의 아편을 주사할 경우 쥐들은 이러한 무기력 상태에 빠져든다. 그럴 경우 쥐들의 몸은 밀랍처럼 된다. 그래서 반죽 덩어리처럼 임의의 어떤 형태로든 몸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다.
신경화학은 오피오이드가 어떤 특정한 양에 이르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일시적으로 도파민 수치를 다시 떨어뜨리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미국 오하이오주 볼링 그린 대학의 신경심리학자 자크 펜크셉은 우리가 어떤 쾌락을 즐긴 다음 아무것도 원하지 않은 나른한 상태에 빠지는 것은 바로 그러한 작용의 결과가 아닌가 추측한다. 그러나 우리는 기분 좋은 게으른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것을 참지 못한다. 오피오이드는 잠시 동안만 효과를 낼 뿐이기 때문이다.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오피오이드의 효과는 몇 분 후에 또는 몇 시간 후에 사라져 버린다. 결국 도취는 신호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달해야 할 소식이 전달되고 난 다음에는 침묵하는 것이다. 그러한 도취의 어두운 면이 나타난다. 행복을 가져다주는 약물의 힘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의 기분은 평범한 상태로 되돌아가는데 도취를 경험한 이후 우리는 종종 이러한 평범한 상태를 견딜 수 없는 추락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사랑의 유희가 끝난 후 찾아오는 상심에 대한 비탄의 소리는 인간이 자신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지속된다. 구약 성서는 그 이전에 어느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향락과 소유물을 누린 코헬렛 왕이 직면하게 된 공허함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나는 내가 한 모든 행위에 대해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통해 얻게 된 많은 소유물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는 이 모든 것이 한 줌의 바람결에 지나지 않으며 허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었다. 그러자 나는 삶이 역겨워졌다. 반면 즐겁게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이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몇 시간이, 몇 날이 그리고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물론 연애가 사냥보다 더 나을 수 있으며 향락의 도취가 다가올 것에 대한 설렘을 압도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대신 미래의 것에 대한 기대는 훨씬 더 오래 지속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느 정도 의식적으로 자신들이 꿈꾸는 동경이 충족되는 순간을 지연시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로써 그들은 도취가 전혀 없는 허무의 순간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길이 곧 목적지다. 이곳이야말로 그들의 좌우명이 될 수 있으리라. 어떤 시기에나 이루어지지 않는 동경은 삶을 지탱시켜주는데 기여했다. 예컨대 독일의 낭만주의 시인들은 푸른 꽃을 동경했다. 결코 찾을 수 없기에 영원히 그리워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푸른 꽃의 매혹이었다. 그리고 중세시대의 음유 시인들은 결혼한 부인들을 흠모했다. 그녀들은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그리움의 지점이었던 것이다. 남프랑스 지방의 음유 시인 트루바드루는 성급하게 휘갈겨 쓴 서너 줄의 편지나 몰래 띄어보낸 미소 외에 그 어떤 것도 원할 수 없었다. 그리움을 유지하기엔 충분한, 그러나 그리움을 해소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행복의 공식 1. 쾌락은 우리 몸이 생존을 위해 원하는 것을 얻을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다. 적절한 쾌락은 우리에게 부족했던 것을 채워 균형을 이루었다는 신호다. 2. 우리는 많은 경우 쾌락이 지나간 후에 평범한 상태를 견딜 수 없는 허무함으로 생각한다. 쾌락을 유지하고 싶다면 의도적으로 기쁨의 순간을 천천히 맞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